안녕하세요. 저는 더 자인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경과 성의현입니다. 오늘 저는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이라는 주제로 이런 비욘디 채널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뻔한 주제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또 이렇게 1시간이라는 시간을 들여서 진료실에서 각각의 환자분들과 이야기 나누기에는 또 어려운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뇌혈관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포괄적인 용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주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뇌졸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뇌졸중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뇌혈관 문제로 인해 가지고 뇌기능 장애가 갑자기 발생한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뇌기능 장애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증상들이 나타나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뇌졸중의 증상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중요하게 알아야 할 핵심 증상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은 미국 뇌졸중 협회에서 FAST라는 이름으로 해서 일반인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자료인데요. FAST의 첫 번째 F는 face drooping이라고 해서 얼굴에 안면마비가 발생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arm weakness는 팔의 위약이 발생한다는 것인데 팔만 아니라 다리도 해당이 되겠고요. 이때 대개의 경우에는 양쪽 팔다리에 위약이 생기기보다는 한쪽에만 팔다리에 위약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speech difficulty, 언어 그리고 말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발음이 좀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뜻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언어 능력에 어떤 장애가 온 것인데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능력에 장애가 오거나 아니면 말을 할 때 잘 말을 못하게 되는 증상 모두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는 타임, 빠르게 119에 신고하고 병원에 방문해서 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소개된 것들 말고도 뭐 다른 감각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복시 증상이라든지 다른 증상들도 뇌졸중을 의심해 보아야겠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안면마비, 그다음에 한쪽 팔다리의 위약, 언어장애는 굉장히 중요한 증상들이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하시고 혹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면 빠르게 병원에 방문하실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뇌졸중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증상이 있고 또 뇌졸중에 합당한 뇌 영상 소견이 관찰이 되어야겠는데요. 뇌 영상 검사는 CT랑 MRI 검사 두 가지가 대표적이라서 병원에 방문하시게 되면 이와 같은 검사를 진행하시게 될 겁니다. 뇌졸중은 크게 나누었을 때 출혈뇌졸중과 허혈뇌졸중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출혈뇌졸중의 경우에는 머리로 가는 혈관이 터지면서 뇌세포에 손상이 와서 발생하는 뇌졸중을 출혈뇌졸중이라고 하고, 허혈뇌졸중은 머리로 가는 혈관이 막히고 혈류가 잘 유지되지 않으면서 뇌세포에 손상이 생기는 경우를 허혈뇌졸중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출혈뇌졸중은 흔히 뇌출혈이라고 하는 것이랑 거의 같은 의미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한데요. 뇌출혈은 외상 없이 발생할 수 있는 뇌출혈로는 뇌내출혈과 지주막하 출혈 이렇게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인데, 뇌내출혈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로 가는 혈관이 터지는 게 뇌 안쪽에 어떤 공간을 차지하면서 그로 인해 여러 신경학적 이상들을 나타내는 경우를 이야기하고요. 지주막하 출혈은 뇌 안쪽이 아니라 뇌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 지주막 또는 거미막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 안쪽에서 주로는 뇌동맥류가 터지면서 발생하는 출혈을 지주막하 출혈 또는 거미막 및 출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반면 허혈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주로 뇌경색이라고 많이 이야기하는데 머리로 가는 혈관이 뭐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갑작스럽게 막히면서 증상이 생겼을 때 이것을 뇌경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뇌내 출혈 또는 지주막하 출혈은 CT 사진에서 잘 볼 수가 있는데요. 지주막하 출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뇌졸중 증상보다는 두통이라든지
구토라든지 갑작스러운 의식저하 이런 증상들이 조금 더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뇌경색 같은 경우에는 CT보다는 MRI, 그 중에서도 확산 강조 영상이라고 하는 특정한 MRI 영상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에서 봤을 때 허혈뇌졸중이 한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뇌내출혈, 거미막빛 출혈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는 이런 허혈뇌졸중, 뇌경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집중해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뇌경색의 원인은 정말 다양하기는 한데요. 대표적으로 뇌경색이 왜 생겼는지를 조금 생각을 해보고자 하면은 머리로 가는 혈관이 조금씩 좁아져 가지고 혈류가 잘 가지 않고 산소나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서 세포가 죽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아니면은 혈관이 조금씩 좁아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어떤 혈전이 아래쪽이라고 하는 건 더 굵은 목혈관이나 뭐 심장이나 이런 곳에서 날아오면서 막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뇌혈전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동맥경화를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동맥경화는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나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 혈증 이런 것이 있는 분들에서 더 잘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로 인해서 혈관이 조금씩 좁아져서 뇌세포에 손상이 왔을 때 뇌경색이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 뇌색전증 같은 경우에는 뭔가 날아와서 혈관을 막은 경우인데 그 혈전이 날아오는 이유가 되는 가장 흔한 원인은 심장 쪽 문제입니다. 심장이 이렇게 콩닥콩닥 규칙적으로 잘 뛰면서 피가 들어온 만큼 나가고 하면서 잘 유지가 되어야 할 텐데요. 심장이 부정맥이 있어가지고 그 기능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은 판막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최근에 심근경색 같은 것이 오면서 심장 기능이 국소적으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던가 하는 경우에는 심장 기능이 제대로 유지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뇌색전증이 잘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뇌졸중의 위험인자가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고령에서 조금 더 잘 생기고요. 남성분들에서 조금 더 잘 생기고 여러 가지 유전적 요인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은 뭐 성별이나 나이나 이런 부분들은 개인이 조절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보다는 조절 가능한 위험인자가 상당히 많다는 것에 오늘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고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조절 가능한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 혈증에 더해가지고 심방세동이라든지 여러 심장질환, 그 다음에 무증상 경동맥 협착, 그리고 흡연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Life's Essential 8이라고 해서 미국 심장협회, 미국 뇌졸중협회에서 이러한 것이 삶의 필수적인 8가지다.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인 8가지라고 제안한 것입니다. 보시면 8가지는 첫 번째 금연하기, 두 번째 좋은 수면 취하기, 세 번째 건강한 음식 먹기, 네 번째 운동하기, 다섯 번째 체중 관리하기, 여섯 번째 혈당 관리하기, 일곱 번째 콜레스테롤 관리하기, 여덟 번째 혈압 관리하기 이렇게 되고요. 잘 보시면 1번에서 5번까지는 어떤 생활 습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 6번, 7번, 8번은 흔히들 쓰리고라고 많이 하시는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 7, 8번에 대한 관리도 당연히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개인에 맞추어 가지고 의료진 상담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약물 치료가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고요. 1번부터 5번까지 그 스스로가 관리할 수가 있는 생활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메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금연하기입니다. 정말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담배가 좋지 않다는 것은 너무 교육을 이제 많이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배 피우면은 호흡기, 폐암이라든지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런 것에 안 좋다는 이야기는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고 그 외에도 구강암, 식도암 아니면은 방광암이나 신장암 이런 암에도 그 발병을 높인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심장과 뇌혈관에도 굉장히 좋지가 못합니다.
흡연을 하게 되면은 앞서 말씀드린 허혈, 뇌졸중, 뇌내출혈, 거미망미 출혈 모두 증가한다고 하고요. 뇌경색은 한 2배까지, 뇌출혈은 4배까지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럼 담배를 피는 사람들은 다 똑같냐? 라고 하면 담배를 많이 피우시는 분들이 그 중에서도 담배를 덜 피우시는 분들에 비해 그 위험도가 훨씬 더 높고요. 간접흡연 시에도 뇌졸중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미 담배를 피우고 있는 분들은 어떠하냐? 그걸 보았을 때 금연을 하게 되면 1년 안에 그런 뇌졸중 발생 위험도가 반으로 감소하고요. 5년 후에는 비흡연자와 같은 수준으로 감소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여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아직 금연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꼭 금연하실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담배를 피우면 왜 이런 심내혈관 질환이 더 증가하는가? 크게는 2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피 자체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조금씩 끈적끈적해지면서 혈전이 만들어지는 급성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죽상경화증, 동맥경화증 이런 것이 담배 피우면서 조금씩 악화되어서 혈관이 조금씩 안 좋아지고 머리로 뇌혈류량이 줄어들어서 발생하는 만성 효과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심내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당뇨, 암, 불안과 우울, 인지기능 저하 모두에 안 좋은 것이 담배임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금연을 위한 첫 단계는 담배가 왜 안 좋은지 아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한다면, 2번째는 금연 의지를 가지고 이제 금연을 실천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금연을 하는 것은 모두에게 똑같이 어렵고 갈망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갈망은 대부분의 경우에 짧은 시간 안에 빠르게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 갈망이 세게 왔을 때 한 10분, 15분 잘 넘기시면은 또 잘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 금연을 시작했을 때 한 1, 2주까지 이러한 것들이 좀 지속이 되다가 그 시간 또 잘 지나가면은 조금씩 줄어드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런 충동을 잘 다룰 수 있도록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특히 특정한 상황들, 스트레스라든지 어떤 장소라든지 사회적 상황에서 그러한 그 흡연에 대한 충동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한 유발 요인을 피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겠고, 그냥 금연에 대한 의지가 있으시다면은 또 보건소라든지 금연 클리닉 이런 곳을 방문해서 상담도 받으시고, 요새는 뭐 금연 보조제나 이런 것도 잘 나오기 때문에 금연 보조제, 니코틴 대체요법 이런 것도 한번 시도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2번째는 좋은 수면 취하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잠을 잘 자는 게 어떤 건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잘 수 있을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을 잘 자면은 뇌 기능이 개선돼서 의식이랑 판단력, 집중력, 학습 능력, 기억, 추론, 문제 해결 이런 게 다 좋아진다고 하고요. 기분과 에너지, 면역, 만성질환도 감소하고 하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수면이 불량하면은 우울과 불안, 기억력 저하와 치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심장질환 이런 것들이 다 증가하는 좋지 못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게 좋다라는 건 다들 경험적으로 어릴 때부터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텐데 그게 또 막상 실천하기는 쉽지가 않죠. 일단 수면이 그러면 뇌졸중에는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 첫 번째로 이제 그 수면 시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5시간 이하로 자면은 뇌졸중 위험이 한 2~3배 증가하고, 반대로 9시간 이상 자도 뇌졸중 위험이 3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잠을 너무 많이 자서 문제가 되는 분들은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대개는 수면이 부족한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쓰여 있는 거는 그래서 한 7~8시간 정도의 수면 시간을 유지하면 가장 이상적이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개개인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그 7시간을 채워야겠다라는 강박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 상쾌하게 일어날 수가 있고, 그러고 나서 낮에 별로 생활에 방해를 받지 않고 뭐 카페인을 찾지 않고 그다음에 밤에 다시 잠에 잘 들 수 있고 중간에 깨었다가도 다시 잠들 수 있고 하는 그 정도 수면 시간을 개인에 맞게 잘 찾으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한국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잠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이유가 뭐 낮에
일하고 나서 밤에도 좀 공부하고 일하고 하는 것을 어떤 근면한 성실함으로 받아들이는 문화적인 배경도 있겠고, 아니면 밤늦게까지 뭐 그 주변이 밝기 때문에 밤에 활동하는 것을 별로 이렇게 거리낌 없이 생각하는 부분도 있겠는데요. 어, 밤에 잠을 줄여가지고 낮에 일을 많이 하기보다는 밤에 충분히 좋은 수면을 취하고 낮에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이렇게 절대적인 수면 시간 말고도요, 그 어떤 수면의 질도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수면의 질이 저하되게 되면은 똑같은 시간을 자더라도 잠을 잘 못 잤다라고 느끼고 개운치 못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면의 질이 저하되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라고 하면 폐쇄 수면 무호흡이 있겠는데요. 밤에 자는 동안 코골이가 심하고, 특히 이렇게 좀 비만한 분들에서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코골이가 심하고 심지어는 뭐 자다가 잠깐 숨을 안 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경우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폐쇄 수면 무호흡이 있는 경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 뇌졸중이랑 그로 인한 사망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코골이가 심하다, 아니면 수면의 질이 저하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병원에 방문하셔서 관련된 검사를 하고 양압기와 같은 치료를 하시면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면 조금 더 좋은 수면을 취할 수가 있을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일단 조명이 좀 어두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기기의 블루라이트를 좀 피해야 되는데, 저희 이제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몸에서 자는 동안 잠에 들게 하고 그 잠을 잘 유지하게 하는 호르몬인데, 이게 빛에 의해서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밝은 빛을 쐬게 되면 그게 억제가 되겠고요. 또 그 블루라이트, 파란 파장의 빛이 주로는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뭐 컴퓨터, 모니터, 텔레비전 이런 데서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이게 특히 그걸 좀 많이 억제한다라고 하고요. 그런 뭐 블루라이트 때문이든 아니면 밝은 빛 자체 때문이든 전자기기를 자꾸 노출하게 되면은 밤에 수면의 질이 저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수면에 좀 방해를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특히나 자기 한 한두 시간 전부터는 그런 거를 피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조명은 최대한 어둡게 해서 어두운 환경에서 잘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을 정해가지고 매일 같은 시간에 잠들고 일어나고 하는 게 좋겠고요. 특히 같은 시간에 잠드는 것보다는 같은 시간에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루틴을 만드는 것은 또 도움이 되는데요. 자기 전에 이제 잠에 잘 들 수 있도록 몸을 이완시키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독서라든지 명상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 조금 자기 한 두어 시간 전에 따뜻한 목욕을 해가지고 몸의 체온이 올라갔다가 이게 낮아지면서 또 몸이 이완되고 잠에 잘 들 수 있는 상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잠자는데 방해가 되는 특정한 요소들이 있다면, 뭐 밤에 연락이 오는 게 있다던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좀 차단하시면 수면을 잘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건강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에 이제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싱겁게 먹는 것,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 이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충분하겠습니다. 나트륨 섭취가 증가하면은 뇌졸중 발생이 증가한다라는 상관관계가 있고요. 대개는 나트륨 섭취 증가가 혈압 상승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칼륨 섭취 증가 같은 경우에는 혈압 강화에 도움을 줘서 뇌졸중 발생 감소와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연구들이 있기는 한데, 뭐 칼륨은 보통 이제 뭐 바나나라든지 오렌지라든지 매실 이런 데에 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그 고혈압을 진단받고 혈압 강화제를 드시는 분들 중에는 그 혈압 강화제 성분 중에 몸에 칼륨을 높일 수 있는 성분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한 약을 드시고 계신 경우에는 또 주의가 필요하겠고, 또 콩팥 기능, 신장 기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몸에 이미 칼륨 수치가 높을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고칼륨 혈증이 생기면 또 그로 인한 위험성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 음식 짜게 먹는다.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죠. 지금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하루에 나트륨 2000mg, 소금으로 치면 한 5g 정도의 소금만을 먹기를 권고를 하는데요. 지금 이게 이달 초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발표를 한 자료인데,
전보다는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이 2011년에는 4,700mg이었는데 2023년에는 3,100mg 정도였으니까 한 10여 년 전에 비해서 많이 줄기는 했는데 여전히 권고 기준에 비해서 1.6배 이상 많이 먹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서 이렇게 소금 섭취를 많이 하는 거냐? 그런 걸 봤을 때 면이라든지 만두류, 김치류, 국물, 탕 요리, 볶음 요리, 찌개, 전골 이런 데서 소금 섭취를 상당히 많이 한다라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보시면은 대부분의 음식들이 조금 뜨거운 요리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데요. 뜨거운 음식을 먹으면은 음식의 짠맛을 좀 덜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소금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뜨거운 요리를 특히 드실 때는 간을 좀 싱겁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에 더해가지고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이런 모두 균형 있게 섭취하고 과식이랑 폭식을 피하는 것 역시 중요하겠고요. 또 대시 식단이라고 해가지고 고혈압을 예방하기 위한 식단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 있는데 과일, 채소, 저지방 또는 무지방 우유, 잡곡, 생선, 닭고기, 오리 같은 가금류, 견과류 이런 것의 섭취를 늘리고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 가공육 그리고 당류 이런 것의 섭취를 적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 네 번째는 운동하기입니다. 운동을 하면은 정말 여러 가지로 좋죠. 혈압도 낮추고 심박수도 낮추고 혈당 조절도 잘 되게 하고 체중 감소, LDL 콜레스테롤 감소 이런 걸 다 시켜서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45세 이상 성인에서 운동을 꾸준히 한 사람들이랑 운동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했을 때 운동을 규칙적으로 많이 한 사람들이 그 뇌졸중 위험이 낮았다라는 연구도 있고요. 그렇다면 운동을 얼마만큼 하면 좋을까요? 일단 제시하는 것은 일주일에 중등도 운동을 150분 이상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중등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숨이 찰 정도, 숨이 차지만 옆 사람이랑 대화는 가능할 정도, 그 정도의 운동 강도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하루 30분씩 주 5회 하면 150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좋겠다. 근데 뭐 매일 하는 것이 어렵다면 적어도 주에 3, 4회 이상은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니면 고강도 운동, 숨이 너무 가빠가지고 옆 사람이랑 대화하기 어려울 정도 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75분 이상 하는 것도 비슷한 효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근력 운동도 같이 해주시면 제일 좋겠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뭐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중등도 운동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젊은 사람이나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신체 활동이 모두 가능할 정도의 건강 상태이신 분들이나 아니면 관절이랑 이런 것이 안 좋고 뭐 이전에 뇌질환이 있어서 후유증이 있고 하신 분들이나 모두 공통되게 그 제안을 하고 있어서 일괄적으로 150분 중등도 이상의 운동 150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 가능한 강도의 운동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인 상황이 되겠는데요. 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던 분들이라면 일단 운동을 시작하는 게 첫 번째 단계가 되겠고요. 운동을 시작했으면 거기서부터 시간을 늘리고 거리를 늘리고 양을 늘려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가만히 있는 어떤 생활 패턴을 가져가기보다는 조금 더 활동적으로 더 많이 움직이고 스트레칭도 하고 하는 그런 것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이제 5번째로는 체중 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인에서 비만은 체질량 지수 25 이상을 비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체질량 지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몸무게를 본인의 키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인데요.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에서는 25까지를 이제 비만이 아닌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복부 비만은 허리둘레 기준으로 남자 90cm, 여자 85cm 이상일 때 복부 비만으로 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혈관 질환 그리고 뇌혈관 질환 모두 체질량 지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상승한다라는 경구들이 많고요. 체중을 감소시키면 혈압을 낮출 수가 있고 혈압 강화 효과를 통해서 뇌졸중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체중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는 본인의 연령과 신체에 적당한 체중이 어느 정도인지 잘 아는 것이 중요하겠고 뭐 근량이라든지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 맞게 그것을 잘 아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칼로리와 영양성분표를 이해하고 세 번째로는 활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결국 체중은 몸에 들어오는 칼로리랑 소모되는 칼로리에 의해서 맞춰지게 될 텐데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은 칼로리가 늘면서 그 체중이 늘어나게 되고 어떤 운동을 해가지고 칼로리를 소모하게 되면은 또 체중이 줄어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옆에 그림 보이시는 것처럼 모든 식품들을 보면 이렇게 영양 성분표가 붙어 있죠. 근데 이게 솔직히 글자도 굉장히 작고 눈에도 잘 안 들어오고 잘 안 보게 되는 것이 맞기는 한데요. 본인이 자주 먹는 음식 같은 것이 있으시다면, 자주 사용한 재료 같은 것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그걸 확인해 보시고 이게 칼로리는 얼마 정도 되는지, 여기에 나트륨은 얼마나 있고 콜레스테롤은 얼마나 있고 한지 그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뒤에 세 가지, 혈당,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이렇게 조절하는 것에 대해 이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우리가 당뇨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당뇨병이 있으면 뇌졸중의 위험이 한 2배 정도 증가한다고 하고요. 당뇨 전 단계인 포도당 내성장애에서도 허혈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당뇨병 환자들의 경우 약물치료나 생활 습관을 통해 가지고 당화혈색소 수치를 낮추면은 뇌졸중 발생 위험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혈당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앞서 계속 말씀드렸던 식사요법, 운동요법, 체중관리 이런 거 모두 필요할 텐데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약물치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병원에 진료실에 오시는 분들 중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약물을 드시기를 꺼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마도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지금 당장 그걸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약을 굳이 먹어야 되나라는 생각이 있는 게 첫 번째라고들 하시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당장 혈압이 높다고, 당이 좀 높다고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이것이 결국 만성적으로 혈관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다른 장기, 신장이라든지 하는 곳에 문제를 일으켜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만성질환에 대해서는 반드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약을 안 드시고 싶어 하시는 이유는 약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이제 혈압약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오래전부터 사용을 하면서 이게 오랫동안 복용을 하여도 부작용이 별로 없는 약들인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약을 드시는 것에 별로 거부감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본인이 어떠한 약을 먹었는데 이런저런 불편감이 있다라고 느끼시고 병원에 방문을 하시면은 사용할 수 있는 약제들이 요즘에는 정말 다양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계열의 약이라든지 다른 약으로 변경해 볼 수 있는 선택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약 복용을 꺼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건강기능식품 한 가지를 꾸준히 챙겨 드실 바에야 본인이 만약에 혈압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고 당뇨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고 하다면은 그러한 약을 더 안전하게 병원에서 처방받아서 드시는 게 더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일곱 번째죠. 일곱 번째는 콜레스테롤 관리하기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은 동맥경화증과 관련이 있어서 뇌졸중의 위험을 올리게 되는데요. 콜레스테롤을 잘 관리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뇌졸중 발생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건강검진 잘 돼 있죠. 그래서 남성에서는 24세 이상, 여성에는 40세 이상부터 콜레스테롤을 혈액검사로 이제 항목으로 포함하고 있고요. 4년마다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데 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렇게 검사를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몇 정도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이냐라고 하면은 이 기준은 사실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본인이 어떠한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가족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목표로 하는
그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건강 검진을 실시했다 아니면은 어디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 콜레스테롤이 좀 높다라고 하면은 이게 지금 치료가 필요한 단계인지 아니면 뭐 생활 습관 교정을 하면서 지켜볼지 약물 치료가 필요한 단계일지 병원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죠. 식습관 관리, 운동, 금연 이것이 콜레스테롤 관리에 중요하겠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약 복용이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혈압 관리하기입니다.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여러 뇌졸중 위험 인자 중에서 가장 유병률이 높고 인구 집단 기여 위험도가 높은 위험 인자가 되겠습니다. 혈압 관리가 잘 되지 않으면 허혈 뇌졸중, 뇌실질 뇌출혈, 거미막 및 출혈 모두 위험이 올라가고요. 그 고혈압 약을 잘 복용을 하면은 뇌졸중 발생 위험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혈압 조절의 목표는 140에 90, 뭐 당뇨나 신장질환 같은 게 있으면 130에 80 미만을 목표로 한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 역시도 사람에 따라 조금씩 개별화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겠고 개인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은 가정 혈압을 측정하시는 것입니다. 병원에 오면은 혈압계가 있어서 저희 진료실에 오시기 전에 항상 혈압 측정하고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요. 병원에 와서 혈압을 재면은 평상시 혈압이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높게 나오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병원에 와서 좀 긴장된 상황이라서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은 병원에 막 와서 쟀기 때문에 좀 혈압이 올라간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혈압보다는 가정에서 가정 혈압계를 하나 마련해가지고 규칙적으로 매일 한 번씩 혈압을 측정했을 때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혈압이 나오는지 이렇게 한번 높고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에도 변동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높고 낮은 것에 너무 의미를 두기보다는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혈압이 나오는지 가지고 와서 보여주시면은 약을 조절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 또다시 나왔습니다. 과체중이라면은 체중 감량을 하고 저지방 식이, 저염식 이런 식사 조절을 하고 운동, 절주, 금연 이러한 부분이 또 생활 습관 개선에 있어서 중요하겠고 또 약물 치료가 필요한 단계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당연히 약물 치료도 병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라이프스 이센셜 8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금연하기, 두 번째 좋은 수면 취하기, 세 번째 건강한 음식 먹기, 네 번째 운동하기, 다섯 번째 체중 관리하기, 그리고 혈압, 콜레스테롤, 혈압 관리하기 이렇게 8가지인데요. 앞선 5가지 본인이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생활습관 관리 어떤 것인지 오늘 한 번 더 이야기 들으셨으니까 아직 잘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한 번 더 실천을 다짐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Q&A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 주신 노을길 산책님입니다. 최근 한쪽 팔에만 붉은기가 도는 것 같고 얼룩덜룩한 하얀 반점도 관찰되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통증이나 가려움은 없지만 색이 다르게 보여서 혹시 피부에 이상이 있는 것인지 지켜봐도 되는 상황인지 신경학적인 이상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한쪽 팔만 붉은기가 돈다 라고 하면은 어떤 만약에 뭐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당뇨라든지 이런 다른 기저질환이 있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뇌졸중이나 이런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지고요. 만약에 신경적인 문제라고 하더라도 그 말초 신경의 문제일 것이긴 할 텐데 가능성이 별로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기 좀 하얀 반점도 있고 하다면은 오히려 피부과 진료를 먼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문 주신 분은 자유롭게 님인데요. 운동을 거의 안 하는데 주말에만 한두 시간 몰아서 걷는 것도 뇌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나요? 안 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 주말에만 몰아서 운동을 하더라도 평일에 하는 게 이제 좀 짬이 안 난다 해서 주말에만 하더라도
조금 땀이 날 정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등도 이상의 땀이 좀 나고 숨이 약간 찰 정도로 하시면은 안 하시는 것에 비해서는 훨씬 좋기 때문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주신 분은 소소한 나날들, 스트레스가 심할수록 두통도 심해지고 혈압도 올라가요. 이런 반복이 뇌혈관에 실제로 나쁜 영향을 주나요? 혈압이 올라가 글쎄요. 혈압이 올라가는 것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압이라고 하는 건 워낙에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경우가 많기는 할 텐데요. 두통이 오는 것도 대개는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거는 머리 안쪽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서 오는 것보다는 근육이라든지 근육통 같은 게 오면서 두통이라고 느끼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혈압이 계속 높은 경우가 많고 하다 보면은 이 역시도 혈관이 좀 뭐 뻣뻣해지고 하는 것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스트레스 관리 평소에 잘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올려주신 분은 사랑이 가득한 세상인데요. 가끔씩 한쪽 손이 저리거나 말이 잠깐 꼬일 때가 있는데 이런 증상이 경고 증상일 수도 있다던데 맞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앞서 말씀드린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 출혈뇌졸중이랑 허혈뇌졸중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과성 허혈발작이라고 해가지고 잠깐 지나가는 뇌경색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미니 뇌졸중이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혈관이 안 좋아가지고 일시적으로 뇌혈류가 떨어져서 이로 인한 어떤 증상이 나타났다가 또 그게 회복이 24시간 안쪽에 보통은 되어서 머리 사진을 찍어봤을 때 아무런 이상이 없다. 이런 경우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증상이 정말 반복적으로 있고 하면은 머리 사진을 한번 머리 혈관이 괜찮은지 아니면 뇌경색이 지나갔던 흔적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겠고요. 근데 그 외에도 이런 증상이 생길 수 있는 원인들이 또 있습니다. 특히 이게 뭐 두통 같은 게 좀 동반이 되고 한다면은 편두통 증상과 동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정말 그냥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검사는 한번 받아보시고 괜찮으시다면 뭐 너무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연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고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 잘 기억하셔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심뇌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되어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